속보입니다. 2025년 3월 14일 미국 조지아주 전역의 첨단 공장이 동시에 멈췄습니다. 리비안, 포드, 엔비디아, 삼성 협력사까지 생산 라인이 중단되고 수천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한국 기술자 83명이 미국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였죠. 센서가 고장났어요. 평소 같으면 김민준 매니저가 10분 만에 고쳤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없었습니다. 기계는 살아있었지만 움직이지 않았어요. 마치 주인을 잃은 동물처럼요. 한국 기술자 83명이 떠나자 미국 조지아주 전역의 공장들이 마치 심장이 멎은 것처럼 동시에 멈춰섰습니다. 리비안 전기차 공장의 생산 라인이 정지했고 포드 배터리 조립시설에서는 수백 개의 로봇팔들이 움직임을 멈췄으며 엔비디아 AI 칩 테스트 공정은 완전히 마비되었고 삼성 협력 공장의 반도체 클린룸마저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한국 기술자 83명이 미국을 떠났기 때문이었죠. 48시간 만에 1257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한 달이 지나자 미국 전역에서 22만 명이 실직 상태에 놓였습니다. 워싱턴의 정책 담당자들은 혼란에 빠졌고 의회에서는 긴급 청문회가 열렸지만 누구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생존이 걸린 위기였고 미국 첨단 산업의 심장을 쥐고 있던 단 하나의 나라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시작 전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데이비드 톰슨입니다. 조지아주 최대 반도체 공장의 기술 운영 책임자로 12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MIT에서 전기공학 석사를 받았고 텍사스 오스틴에서 태어나 자랐으며 반도체 산업에서만 23년을 보냈습니다. 제 일은 명확했습니다. 공장의 모든 생산 라인이 멈추지 않고 돌아가도록 관리하고 수백 명의 엔지니어들을 총괄하며 생산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었죠. 저는 이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 공장이 미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책임진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3월 14일, 그날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6시 30분에 출근해서 커피를 마시며 생산 현황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공장은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전날 생산량은 목표치를 103% 달성했으며 불량률은 0.2%로 업계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보고서를 덮었고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전 9시쯤 제 사무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인사팀 매니저였습니다. 데이비드, 큰일 났어요. 한국 기술자 팀 전원이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했답니다. 지금 애틀랜타 공항에 억류되어 있대요. 저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83명 전원이 입국 거부라니 그들은 모두 정식 취업 비자를 가지고 있었고 회사에서 철저하게 준비한 서류들이었으며 지난 6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출입국 관리국에서 갑자기 비자 심사 기준을 강화했고 H-1B 비자로는 특정 기술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새로운 해석을 내렸으며 우리 한국 기술자들은 그 기준에 해당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법무팀에 연락했고 회사 변호사들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으며 CEO까지 나서서 워싱턴에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2시 생산라인 3번 구역에서 첫 번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반도체 식각 공정에서 오류가 났고 경보음이 울렸으며 담당 미국인 엔지니어가 황급히 달려갔지만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평소라면 한국팀 김민준 매니저가 10분 안에 해결했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애틀랜타 공항 대기실에 갇혀 있었고 우리는 생산 라인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후 4시 배터리 조립 구역에서도 로봇팔의 정렬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후 5시에는 AI 칩 테스트 장비가 오작동을 일으켰고 저녁 6시에는 클린룸 환경 제어 시스템이 불안정해졌습니다. 우리 미국인 엔지니어들이 매뉴얼을 뒤지고 본사에 전화를 걸고 온갖 방법을 동원했지만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 시스템을 설계한 사람들이 누군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를 봐야 하는지를 진짜로 아는 사람들은 바로 한국 기술자들이었습니다. 우리 미국인들은 매뉴얼대로 작동시킬 수는 있었지만 문제를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해결하는 능력은 없었던 것이죠. 밤 10시, 저는 공장 전체를 둘러보며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이 공장을 실제로 돌리고 있던 사람들은 우리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한국 기술자들은 단순히 보조 인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시스템의 핵심이었고 뇌였으며 심장이었습니다. 24시간째 저는 한국팀 리더에게서 카톡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데이비드, 미안합니다. 우리는 이번엔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보고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들이 떠난다는 건 단순히 83명의 엔지니어가 없어진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이 공장 전체가, 아니 조지아주 전체 첨단 산업이 멈춘다는 의미였으니까요. 48시간 후 그들은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고 저는 공장 앞에 서서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출입국 담당자는 마지막까지 말했답니다. 불법 체류자는 되돌려 보내야죠. 하지만 그들은 불법 체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미국 산업을 떠받치고 있던 기둥이었고 우리는 그 기둥을 스스로 걷어찬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 창문 너머로 멈춰선 공장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시스템의 시작이자 끝이라는 걸 너무 늦게 알아버렸습니다. 48시간 만에 그들은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저는 공항 관계자를 통해 그 소식을 들었고 즉시 애틀랜타 공항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인천행 KE-36편은 이륙 30분 전이었고 보안구역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으며 저는 그저 출국장 유리창 너머로 멀어지는 탑승구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손에는 긴급회의에서 준비한 사과문과 재협상 제안서가 들려 있었지만 그 종이들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공항 출입국 관리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언제 돌아온다고 했습니까? 직원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탑승 수속을 마치고 들어갔어요. 침묵. 그것이 그들이 남긴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나중에 저는 그 비행기 안에 함께 탔던 승무원의 증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15년 경력의 베테랑 승무원이었고 수많은 승객들을 봐왔지만 그날만큼 이상한 분위기는 처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83명이 함께 탑승했는데 단 한 명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좌석에 앉을 때도 이륙할 때도 기내식을 받을 때도 완전히 조용했습니다.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핸드폰만 들여다보거나 창밖만 바라봤죠. 마치 각자 다른 세계에 있는 것처럼요. 승무원은 기내식 카트를 밀고 지나가며 그들을 관찰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릎 위에 올린 손을 꽉 쥐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창문에 이마를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노트북을 펼쳐놓고 있었지만 화면은 꺼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는 분노도 슬픔도 후회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얼굴들이었죠. 기내식을 드시겠습니까? 승무원이 물었을 때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거나 손짓으로만 답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13시간의 비행 내내 83명 중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들이 탑승하기 직전 미국 현장 관리자에게 보낸 마지막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이메일은 단 2줄이었습니다. 복귀 일정은 미정입니다. 추후 연락드리겠습니다. 미정. 그 단어 속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정이라는 말은 결정되지 않았다는 뜻이지만 동시에 결정할 생각이 없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거절도 아니었고 협상 카드도 아니었으며 단지 사실의 진술이었습니다. 그들은 돌아올 계획이 없었고 우리에게 설명할 의무도 느끼지 않았으며 그저 자신들의 선택을 통보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메일을 읽고 또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항의하지도 협박하지도 조건을 내걸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떠났고 그 침묵 자체가 가장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복귀 일정은 미정입니다. 이 문장은 곧 우리 공장 전체에 퍼졌고 협력업체들에게 전달되었으며 본사 이사회까지 올라갔습니다. CEO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변호사들은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했으며
인사팀은 대체 인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요. 비행기가 태평양을 건너는 동안 저는 공장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생산 라인은 이미 절반 이상 멈춰 있었고 남은 라인들도 하나둘 경고등을 켜고 있었으며 우리 미국인 엔지니어들은 매뉴얼을 펼쳐놓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저는 생산관리실에서 혼자 앉아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화면에는 실시간 생산 현황이 표시되고 있었고 빨간색 경고 표시가 하나씩 늘어나고 있었으며 생산량 그래프는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지만 무엇을 타이핑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한국팀 김민준 매니저였습니다. 저는 급히 전화를 받았고 민준, 어디까지 갔어? 언제 돌아올 수 있어? 라고 물었지만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미안합니다. 복귀 일정은 미정입니다. 그리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그들은 입국장을 나서며 처음으로 서로의 얼굴을 마주봤다고 합니다. 누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고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말들이 오갔으며 짧은 포옹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 잘한 거 맞아? 다시 돌아가야 하는 거 아냐? 그런 질문들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것이 옳은 선택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돌아갈 이유가 없다는 것을요. 공항 밖으로 나서며 그들은 각자의 집으로 흩어졌습니다. 서울, 수원, 인천, 대전, 대구. 그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고 가족들을 만났으며 익숙한 거리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핸드폰에는 계속해서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미국 본사에서, 협력업체에서, 심지어 미국 정부 관계자에서까지. 언제 돌아오실 수 있습니까? 조건을 말씀해 주십시오.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들은 그 메시지들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복귀 일정은 미정입니다. 미정이라는 단어는 결정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결정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었고 더 이상 협상할 것이 없다는 뜻이었으며 우리가 그들 없이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확인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공장 전체를 둘러보며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침묵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곧 이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요. 그 침묵이 얼마나 무거운지 우리는 곧 알게 될 것입니다. 그 후 미국에서는 이상한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이틀 후에 나왔습니다. 조지아주 반도체 공장, 원인 불명 생산 중단. 저는 그날 아침 뉴스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원인 불명이라니요. 원인은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었고 언론에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더 많은 헤드라인들이 쏟아졌습니다. 리비안 전기차 공장, 로봇 시스템 전면 셧다운. 포드 배터리 생산 라인 적체, 납품 차질 우려. 엔비디아 협력 공장 AI 칩 테스트 중단, 주가 3% 급락. 저는 이 기사들을 읽으며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공장들이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요. 그들 모두 한국 기술자 팀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저는 매일 아침 공장에 출근해서 같은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생산라인 3번 구역의 반도체 식각 장비는 멈춰 있었습니다. 기계는 전원이 켜져 있었고 모든 센서들이 정상 수치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미국인 엔지니어 5명이 매뉴얼을 펼쳐놓고 사흘 동안 씨름했지만 작동시키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장비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 기계를 6년 동안 완벽하게 운영했던 김민준 매니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이 장비 앞에 서서 미세한 진동음을 듣고 온도 센서를 손으로 만져보고 화면의 그래프를 눈으로 훑어보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알아챘죠. 배터리 조립구역의 로봇 팔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4개의 로봇이 일렬로 서 있었고 자가 진단에서 이상 없음을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배터리 셀을 집어 올리는 순간 미세한 각도 오차가 발생했고
조립 공정은 계속해서 실패했습니다. 0.02mm의 오차였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설계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들이 그렇게 설계했습니다. 시스템은 자동화되어 있었습니다. 로봇이 움직이고 센서가 측정하고 컴퓨터가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운영은 사람이 책임졌습니다. 매뉴얼은 있지만 판단은 사람이 한다. 그 사람이 빠졌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한국팀이 남긴 운영 매뉴얼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642페이지짜리 문서였고 모든 공정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으며 문제 해결 방법까지 단계별로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완벽한 매뉴얼이었습니다. 하지만 매뉴얼에는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언제 매뉴얼을 벗어나야 하는지, 어떤 소리가 나면 위험한지, 어떤 냄새가 나면 멈춰야 하는지 그런 것들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경험이었고 감각이었으며 6년 동안 이 공장에서 쌓아온 노하우였습니다. 우리 미국인 엔지니어들은 매뉴얼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뉴얼 너머에 있는 것들을, 행간에 숨겨진 지혜를, 숫자로 표현되지 않는 직관을 읽을 수는 없었습니다. 일주일째, 저는 생산 관리실에 앉아 시스템 로그를 분석했습니다. 화면에는 수천 줄의 데이터가 흘러가고 있었고 모든 것이 정상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정상인데 정상이 아니었고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있었으며 시스템은 살아있는데 죽어 있었습니다. 마치 시스템 자체가 한국 기술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기계는 감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느꼈습니다. 이 공장의 모든 기계들이 마치 생명체처럼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들은 멈춰 있었지만 고장 난 것이 아니었고 그저 주인을 잃은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열흘째, 더 많은 뉴스들이 쏟아졌습니다. 미국 남부 첨단 산업 벨트 연쇄 셧다운, 경제적 파장 우려. 조지아 엘라베마 사우스캐롤라이나 공장 동시 가동 중단. 실직자 수 1000명 돌파, 지역 경제 비상. 기사들은 경제적 손실을 계산했고 실직자 수를 집계했으며 정치적 책임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진짜 이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기술자 83명이 없어서 미국 공장 수십 곳이 멈췄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들을 공항에서 되돌려 보냈다는 사실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회의실에서 경영진과 마주 앉았습니다. 최고 경영자는 상황 보고를 요구했고 재무 담당자는 손실 규모를 계산했습니다. 벽면의 모니터에는 빨간색으로 급락하는 생산량 그래프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대체 인력을 구할 수 있습니까? 최고 경영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같은 수준의 기술자를 구하려면 최소 2년이 걸립니다. 그들이 만든 시스템을 이해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되려면요. 그럼 그들을 다시 데려올 수는 없습니까? 연락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대답은 항상 같습니다. 복귀 일정은 미정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홀로 공장을 걸었습니다. 조명은 켜져 있었고 기계들은 전원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없었습니다. 생산 라인이 돌아가는 소리, 로봇이 움직이는 소리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기다림의 침묵이었습니다. 기계들은 한국 기술자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이 공장 전체가 그들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요. 왜냐하면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으니까요. 보복도 아니었고 협박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빠졌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전부를 증명했습니다. 2주일째 저는 본사에서 파견된 소프트웨어 분석팀과 함께 한국팀이 만든 코드를 뜯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수만 줄의 코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생산 자동화 시스템의 핵심 로직이었죠. 우리는 이 코드를 이해하면 시스템을 다시 가동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10분도 지나지 않아 팀장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건 미로예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코드는 17개의 레이어로 얽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레이어는 센서 데이터 수집이었고 두 번째는 데이터 정제였으며 세 번째는 이상치 필터링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부터는 복잡해졌습니다. 예측 알고리즘, 보정 로직, 피드백 루프, 예외 처리, 안전장치, 그리고 또 다른 안전장치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마치 러시아 인형 같았습니다. 하나를 열면 그 안에 또 다른 것이 있었고, 그것을 열면 또 다른 것이 나타났습니다. 각 레이어는 서로 연결되어 있었지만 그 연결 방식이 직선적이지 않았습니다. 레이어 3이 레이어 7을 참조하고 레이어 12가 레이어 4를 호출하고 레이어 16이 다시 레이어 2로 돌아가는 구조였습니다. 분석팀의 한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든 거죠? 훨씬 간단하게 할 수 있었을 텐데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몰랐으니까요. 사흘 후 본사 기술 이사가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코드를 이틀 밤 동안 분석한 뒤 회의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의도된 봉쇄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노트북 화면을 돌려 우리에게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보세요. 이 코드 구조는 일반적인 최적화가 아닙니다. 특정 사람만 이해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복잡하게 만들어진 겁니다. 각 레이어의 의존성이 너무 깊고 변수명도 암호 같고 주석도 최소화되어 있습니다. 이건 기술적 인질극입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는 걸까요? 하지만 회의실의 다른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설명을 원했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어 했으며 이 상황을 이해 가능한 이야기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봤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남아 코드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이번에는 비난이 아니라 이해하려는 마음으로요. 그리고 천천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코드가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가요. 17개의 레이어는 복잡함이 아니라 정밀함이었습니다. 각 레이어는 하나의 기능만 담당했고 그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했으며 다른 레이어와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센서 데이터가 들어오면 첫 번째 레이어가 수집하고 두 번째가 정제하고 세 번째가 검증하고 네 번째가 분석하고 다섯 번째가 판단했습니다. 각 단계마다 안전장치가 있었고 오류가 발생하면 즉시 멈추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복잡함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신중함이었습니다.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전성을 극대화하고 효율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노력이었습니다. 저는 김민준 매니저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데이비드, 제조업에서 가장 무서운 건 멈추는 게 아니라 틀린 채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번 확인하고 1000번 검증하고 10,000번 테스트합니다. 그들이 짠 로직은 일부러 복잡하게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효율성과 안정성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지 기술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의도된 봉쇄입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 방식대로 최적화를 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기술은 언어와 같다는 것을요. 한국 기술자들은 코드로 말했습니다. 그들의 언어는 정밀했고 층위가 깊었으며 맥락을 중요시했습니다. 각 변수는 의미를 담고 있었고 각 함수는 철학을 담고 있었으며 각 레이어는 신념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언어를 읽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단어만 읽었습니다. 문장의 표면만 보았고 문법의 규칙만 따졌으며 의미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의심했습니다. 복잡한 것을 음모라고 불렀고 정밀한 것을 봉쇄라고 비난했으며 다른 방식을 틀렸다고 단정했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닫으며 슬픔을 느꼈습니다. 이 코드를 만든 사람들은 6년 동안 이 공장을 위해 일했습니다. 밤샘 작업을 했고 문제를 해결했으며 시스템을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난 지 2주일 만에 우리는 그들의 작품을 음모라고 불렀습니다. 기술이 오해받는다는 건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더 슬픈 건 그 기술을 만든 사람들이 존중받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코드로 말했고 그들은 단어만 읽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속보 미국 정부, 한국산 배터리와 반도체의 관세 100% 전면 부과. 뉴스는 3주일째 되는 날 터졌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회의실에서 긴급 경영진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벽면의 대형 스크린에는 뉴스 속보가 떠 있었고 앵커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백악관은 새벽 긴급 성명을 통해 한국산 첨단 제품에 대해 사상 최고 수준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최고 경영자가 리모컨으로 뉴스를 껐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니라 워싱턴이 한국 기술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라는 것을요. 관세는 협상 카드였고 압박이었으며 돌아오라는 경고였습니다. 다음 날 백악관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미국은 핵심 산업의 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정 국가의 기술 인력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현 상황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며 이번 관세 조치는 미국 제조업의 독립성을 회복하기 위한 첫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명분은 그럴듯했습니다. 국가 안보, 산업 독립, 경제 주권.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진짜 이유는 다르다는 것을요. 우리는 한국 기술자들을 돌아오게 만들고 싶었고 다른 방법이 없었으며 관세는 마지막 카드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김민준 매니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뉴스를 봤는지 관세 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대화할 가능성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30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뉴스는 봤지만 복귀 일정은 여전히 미정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의 답장을 보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도 아니었고 실망도 아니었으며 변명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실의 진술이었습니다. 마치 날씨를 말하듯 시간을 알려주듯 그는 그저 상황을 전달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본사 법무팀에 연락했습니다. 한국 팀과의 재협상 가능성을 타진했고 관세 압박으로 상황이 바뀔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법무팀장은 시도는 해볼 수 있지만 그들이 응할지는 알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이틀 동안 14통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본사 인사팀도 연락했고 협력업체도 나섰으며 심지어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까지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복귀 일정은 미정입니다. 그들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조건을 제시하지도 불만을 토로하지도 협상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미정이라고만 했습니다. 4주일째 공장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남아있던 생산라인마저 하나둘 멈춰 섰고 우리가 고용한 임시 기술자들도 손을 들었으며 협력업체들은 계약 해지를 통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일 손실액은 100만 달러를 넘어섰고 누적 손실은 2천만 달러에 육박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술자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관세가 발표되었어도 압박이 들어와도 손실이 쌓여도 그들은 조용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이메일에도 답하지 않았으며 그저 같은 문장만 반복했습니다. 복귀 일정은 미정입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협상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돌아올 이유를 찾고 있지도 않았고 조건을 기다리고 있지도 않았으며 우리의 제안을 저울질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협상 테이블에 앉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협상이 아니었으니까요. 이건 거래도 아니었고 타협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떠났고 우리는 그 결과를 감당하고 있었으며 시스템은 이미 모든 걸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공장을 홀로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관세를 무기로 썼습니다. 압박을 넣었고 경고를 보냈으며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항의하지도 협상하지도 조건을 내걸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말하지 않아도 시스템이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멈춰선 생산 라인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꺼진 로봇들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텅 빈 공장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실직한 1000명이 말하고 있었고 무너진 협력업체들이 말하고 있었으며 급락한 주가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그들을 대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이건 힘의 대결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누가 더 오래 버티는가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누가 누구를 더 필요로 하는가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답은 이미 명확했습니다. 그로부터 3일 후 미국 기술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사무실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 개장 벨이 울렸고 시세창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마이너스 4%를 기록했고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30분 후 마이너스 7%, 1시간 후 마이너스 9%였습니다. 화면의 그래프가 가파르게 추락했습니다. 빨간색 선이 아래로 계속 내려갔습니다. 아마존이 마이너스 6%를 기록했습니다. 구글은 마이너스 5%, 테슬라는 마이너스 8%였습니다. 포드, 리비안, 루시드 모터스까지 전기차 기업들이 일제히 무너졌습니다. 시세창은 빨간색으로 가득 찼고 알림음은 계속해서 울렸으며 숫자들은 멈추지 않고 떨어졌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서 떨렸지만 클릭할 곳이 없었습니다. 멈출 수 있는 버튼도 되돌릴 수 있는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후 2시 뉴스 속보가 터졌습니다. 미국 첨단 기업 주가 동반 급락, 시가총액 3천억 달러 증발. 기자들은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부품 수급 차질, 생산 중단, 납품 지연.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한국 기술자 83명이 없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후 4시 기업들이 성명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품 공급망이 심각하게 불안정합니다. 우리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대변인은 성명서를 통해 밝혔습니다. 배터리 생산 차질로 인해 이번 분기 인도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드 임원은 투자자 회의에서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대체 공급망을 찾고 있지만 같은 품질과 속도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위기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오후 6시 주식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최종 집계가 나왔습니다. 나스닥 지수 마이너스 3.7%, 다우존스 마이너스 2.9%. 기술주 중심으로 3,500억 달러의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사라졌습니다.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고 투자자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으며 펀드 매니저들은 손실을 계산했습니다. 저는 사무실 창문 너머로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공장은 여전히 조용했으며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주가가 무너져도 뉴스가 떠들어도 기업들이 성명을 내도 한국 기술자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김민준 매니저에게 다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이메일을 썼으며 심지어 링크드인으로도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주가 폭락 소식을 전했고 상황의 심각성을 설명했으며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그에게서 짧은 이메일이 왔습니다. 데이비드, 뉴스는 봤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복귀 일정은 여전히 미정입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동정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예의였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한국 기술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요. 그들은 서울, 인천, 수원, 대전의 카페와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펼쳐놓고 뉴스를 읽고 주가 그래프를 보고 있었습니다. 엔비디아의 급락, 테슬라의 하락, 포드의 성명서. 그들은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지도 메시지를 보내지도 제안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화면을 바라봤고 숫자를 확인했으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그저 지켜봤습니다. 주가가 무너지는 것을, 기업들이 혼란에 빠지는 것을,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그들은 담담하게 관찰했습니다. 감정도 없었고 논평도 없었으며 반응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모든 것이 증명되고 있었으니까요. 숫자가 말하고 있었고 시장이 말하고 있었으며 현실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팀을 만난 건 6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이 공장은 막 완공되었고 최첨단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었지만
아무것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미국인 엔지니어들은 3개월 동안 씨름했지만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한국 팀이 왔습니다. 83명의 기술자들이 도착했고 다음 날 아침부터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매뉴얼을 보지 않았습니다. 기계 앞에 서서 소리를 듣고 진동을 느끼고 온도를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만에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저는 그때 한국팀 리더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해결했는지를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비법은 없습니다. 그냥 기계의 말을 들었을 뿐입니다. 6년 동안 저는 그들과 함께 일하며 하나의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제품 라벨을 봅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적혀 있으면 한국에서 만들어진 물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장 사람들은 다른 것을 봅니다. 메이드 바이 코리안, 즉 한국인이 만든 것이라는 사실을요. 이 차이는 작지만 결정적이었습니다. 제품이 한국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은 장소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한국인이 만들었다는 것은 사람의 문제였습니다. 기술의 문제이자 철학의 문제이며 책임의 문제였습니다. 우리 공장의 로봇들은 독일제였고 센서는 일본제였으며 소프트웨어는 미국제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하나로 묶어 작동하게 만든 건 한국 기술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 공장은 메이드 바이 코리안이라고요. 저는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만들었는지를요. 우리는 공장을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든 건 시스템이었고 그 시스템은 사람 없이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각각의 로봇이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센서가 어떤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는지를 정의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남겨두었습니다. 최종 판단은 사람이 한다는 원칙이었습니다. 자동화는 완벽했습니다. 로봇은 만번 같은 동작을 반복할 수 있었고 오차는 0.01mm였습니다. 하지만 이상이 생겼을 때,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시스템을 이해하는 사람, 6년 동안 이 공장에서 일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아이러니였습니다. 우리는 기술로 사람을 대체하려 했습니다. 자동화를 통해 인간의 노동을 줄이고 효율을 높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우리는 더 깊이 사람에게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로봇이 정밀해질수록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시스템이 복잡해질수록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시스템은 한국 기술자들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들이 없으면 시스템은 멈췄고 수십억 달러의 장비는 그저 철 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회상합니다. 한국팀 리더가 했던 말을요. 데이비드, 기술은 도구입니다. 하지만 도구를 쓰는 건 사람이죠. 우리가 아무리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어도 결국 그것을 운영하는 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종 판단을 사람에게 남겨둡니다. 당시 저는 그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완전 자동화를 하지 않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것이 책임이었다는 것을요. 기술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술은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시스템이 오류를 일으켰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인가? 결국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철학이었고 윤리였으며 책임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의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이 떠나고 나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최첨단 공장을 만들었지만 그것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했지만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건 효율이었지만 남은 건 의존이었습니다. 5주째 공장은 완전히 멈췄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사무실에 도착해서 평소처럼 불을 켰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소리가 없었습니다. 공조 시스템의 윙윙거리는 소리, 멀리서 들리는 기계음, 복도를 지나가는 발걸음 소리.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생산관리실로 걸어갔습니다. 모니터들은 켜져 있었지만 모든 그래프가 평평한 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생산량 제로, 가동률 제로, 출하량 제로.
숫자들이 멈춰 있었습니다. 시간도 멈춘 것 같았습니다. 벽시계는 돌아가고 있었지만 공장 안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출근했지만 할 일이 없었고 기계들은 전원이 켜져 있었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적이었습니다. 완벽하고 절대적이며 압도적인 정적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뉴스에서 분석가들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기술 보복입니다. 한국이 의도적으로 기술 인력을 철수시켜 미국 산업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획된 공격입니다. 그들은 미국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가장 치명적인 지점을 타격했습니다. 이것은 경제전쟁입니다. 한국은 기술을 무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은 틀렸습니다. 이것은 보복이 아니었고 공격도 아니었으며 전쟁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르게 봤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협상하지 않았습니다. 시위를 하지도 않았고 성명을 발표하지도 않았으며 요구사항을 제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떠났습니다. 공항에서 되돌려진 후 비행기에 올라 한국으로 돌아갔고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것만으로 미국은 멈췄습니다. 조지아주 공장들이 멈췄고 협력업체들이 무너졌으며 371개 기업이 연쇄 파산했습니다. 2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주가는 나락으로 떨어졌으며 산업 전체가 마비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기술 보복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봅니다. 우리는 그저 시스템에서 빠져나왔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김민준 매니저에게 마지막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언제 돌아올 수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조건을 원하는지를요.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우리는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협박하지도 않았고 조건을 내걸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존중받지 못하는 곳을 떠났을 뿐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다시 말했습니다. 우리는 6년 동안 그곳에서 일했습니다. 밤을 새웠고 문제를 해결했으며 시스템을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공항에서 우리는 불법 체류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했습니다. 돌아가지 않기로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분노도 없었고 원망도 없었으며 그저 사실을 말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닙니다, 데이비드. 이것은 선택입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말했습니다. 멈춰선 공장이 말했고 무너진 기업들이 말했으며 텅 빈 생산 라인이 말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그들 없이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지, 기술이 사람 없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모든 것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협상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협상 테이블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우리는 압박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으니까요. 우리는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회복의 열쇠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그저 빠져나왔을 뿐이었습니다. 시스템에서, 공장에서, 관계에서. 그리고 그 침묵이 전부를 증명했습니다. 6주째 워싱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관세 재검토를 선언했고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며 한국 정부와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공장은 문을 닫았고 협력업체는 사라졌으며 사람들은 떠났습니다. 무엇보다 신뢰는 깨졌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날 밤을 기억합니다. 텅 빈 공장을 홀로 걸으며 꺼진 기계들을 바라보며 침묵 속에서 깨달았던 그 순간을요. 우리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멈췄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